100억 원이 넘는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검찰은 조사 전 과정을 녹화하기로 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막바지 신문 전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힌 가운데 다음 달 초부터 정상회담 조율을 위한 남북 접촉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백악관도 부처 합동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며 회담 장소 등을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실무 접촉이 열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설립에 대한 국회 논의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별도의 독립기구가 아닌 행정부 소속으로 하고 공수처 수사 대상을 검찰도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김지은 씨가 악성 댓글과 근거 없는 조롱 등 2차 피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성 단체들은 이 같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성 단체들은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당한 세 번째 피해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오피스텔을 제공한 건설사 대표가 안 전 지사가 설립한 연구소 직원들 월급까지 지원한 정황을 검찰에 포착하고 대가성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안 전 지사의 성폭행 혐의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은 충남도청 도지사 집무실과 관사 등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 반박과 재반박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 전 의원은 프레시안 기자를 비롯한 6명의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카카오 택시가 웃돈을 내는 승객에게 택시를 우선 배차하겠다고 밝혀 논란입니다. 일반 승객들은 출퇴근 시간이나 심야에 택시 잡기가 더 어려워져서 사실상 택시비 인상 효과가 날 것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지난 10년 동안 군인 공제회가 투자했다가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인 공제회 자산 규모는 10조 원으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스는 당신의 것입니까? 내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오는 이명박 전 대통령 앞에 던져질 검찰의 질문입니다. 다스 실소유주에 대해서 이미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수사의 출발점이었던 다스 의혹에서 불어난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이제 100억 원이 넘는 뇌물죄로 가지를 뻗어나갔습니다. 이와 같은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던 이 전 대통령이 내일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는 이미 포토라인이 설치됐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소환을 하루 앞둔 상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민영 기자, 오늘 검찰도 이 전 대통령 소환 준비를 굉장히 분주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한민영 기자가 서 있는 곳이 이 전 대통령이 서게 될 포토라인 주변이죠? 네, 먼저 지금 제 뒤를 보시면 취재진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내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차량을 타고 검찰 청사 안으로 들어와 지금 제가 서 있는 서울중앙지검 중앙현관 앞에 서게 됩니다. 여기 보이는 게 오늘 오후 설치한 포토라인인데요. 이 포토라인 양쪽으로는 근접 취재가 허용된 기자들이 줄을 서서 취재를 하게 됩니다. 이 포토라인에 서서 이 전 대통령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고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중앙지검 중앙현관을 통해 검찰 청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중앙현관은 평소엔 닫아놓지만 내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때처럼 열어놓습니다. 일단 이 청사 안으로 들어가고 난 뒤에는 이 뒤로 보이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조사실이 있는 10층으로 바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 자, 검찰 수뇌부도 지금 소환을 하루 앞두고 막판 신문 전략 검토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특히 수뇌부들이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한 경험이 있어서 주목이 되는군요.
네, 검찰 수뇌부는 내일 조사를 앞두고 수사팀과 함께 마지막 전략 검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크게 두 가지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일단은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것이란 결론에서 파생된 350억 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횡령 혐의와 조세 포탈 혐의 등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후엔 뇌물수수 혐의죠.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국정원과 삼성전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으로부터 100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 전 대통령이 받은 혐의는 무려 18개에 달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모두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각종 의혹의 정점에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직접 수사한 검사들입니다. 이미 한 번 전직 대통령을 수사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수사팀을 직접 지휘하며 전략을 마지막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자, 조금 전에 한민영 기자가 저한테 혐의점이 18가지로 보여진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까? 예, 우선은 범죄 사실, 범죄 내용에 대한 내용은 이제 수사를 통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있지만 이 내용들을 가지고 혐의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는 최종적으로 신병을 처리하거나 재판에 넘길 때쯤 정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김백준 전 기획관에게 4억 원을 수수했다는 이 범죄 내용도 이 혐의를 두 가지로 나눌 수도 있고 네 가지로 나눌 수도 있어지기 때문인데요. 일단 조사 내용에 따라서 혐의가 몇 가지로 나눠질지는 최종적으로 좀 조사가 끝난 뒤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것을 대략적으로 종합해 보면 18가지 정도가 되는 것은 맞다 이런 얘기인데 그건 물론 이제 나중에 검찰 네. 쪽에서 확정을 하게 되겠죠. 좀 보도록 하죠.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당시에는 대질신문을 위해서 최순실 씨나 정호성 전 비서관 등을 부르려다가 불발로 끝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혹시 김백준 전 기획관이나 김희중 전 실장 이런 그 측근과의 대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국정농단 수사에서 정우성 전 비서관이나 안종범 전 수석과 같이 이번 검찰 수사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측근들이 많았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바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희중 전 실장 등인데요. 이 검찰은 조사 방식에 대해선 미리 말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일단 조사 내용이 많고 이 한 번의 소환 조사를 마칠 방침인 만큼 이 대질 조사 여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진술 태도인데요. 이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한다면 이 대질 조사 역시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한민영 기자였습니다. 지난 2008년 당시에 BBK 특검은 당선인 신분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방문 조사를 벌인 바가 있죠.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서울 삼청동 한정식 집에서 꼬리곰탕을 먹으면서 2시간 동안 이루어진 조사여서 당시에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내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조사실에서의 신문은 그때와는 달리 고강도 조사가 예상됩니다. 내일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강현석 기자가 미리 짚어봤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 통보 시각은 오전 9시 30분.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당시와 같은 시각입니다. 조사할 내용이 방대해 오전부터 부른 겁니다. 이동 동선은 경호상의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자택을 출발한 뒤 논현역을 거쳐 강남역, 서초역을 경유해 중앙지검 청사로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전 대통령은 청사에 도착한 뒤 현관 출입문 앞에 만들어진 포토라인에서 심경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 특수일부장실에서 수사 책임자인 한동훈 3차장 검사와 간단히 만난 뒤 같은 층 1001호 영상조사실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곳은 지난해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 개조된 곳으로 옆방에는 휴식을 위한 간단한 시설도 마련돼 있습니다. 검찰은 제일 먼저 이 전 대통령에게 이름과 주민번호, 직업, 주거 등을 묻게 됩니다. 조사는 다스 수사를 담당한 신봉수 첨단범죄수사 1부장과 뇌물수수 수사를 맡은 송경호 특수이부장이 번갈아 진행합니다. 지난해 박 전 대통령은 21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뒤 새벽에 돌아갔는데 이 전 대통령 역시 혐의만 18개에 달하는 만큼 장시간 조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내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사 내용은 모두 영상으로 녹화됩니다. 현재까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데다가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조사 과정 역시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는 검찰의 입장입니다. 이 전 대통령 측도 녹화에 동의했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 대한 영상 녹화를 거부했습니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조사 내용은 5회에 걸친 피의자 신문 조서로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모두 영상으로 남게 됩니다. 영상 녹화를 통해 조사 과정 전체를 기록하겠다는 검찰 방침을 이 전 대통령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의혹 초기부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조사 과정 전체를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사 이후에도 수사 공정성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검찰의 신문 모습과 이 전 대통령의 진술과 태도 등을 모두 기록하겠다는 겁니다. 녹화는 천일호 조사실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합니다. 조사가 끝나고 이 전 대통령의 요구가 있으면 녹화된 조사 영상을 재생한 뒤 서면으로 이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녹화된 내용은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진술에 대한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데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예,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은 1년의 시차를 두고 서울중앙지검의 같은 조사실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돌이켜보면 두 사람이 받고 있는 주요 혐의는 11년 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 서로를 향해서 공격했던 의혹들이기도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최태민 목사 의혹과 관련해서 결국 딸인 최순실 씨와 함께 뇌물죄 등으로 구속이 됐고,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의혹으로 재수사를 받으면서 역시 뇌물죄 혐의로 피의자가 됐습니다. 이승필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의 승자는 사실상 대통령 당선이란 말이 나올 정도여서 그만큼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당시 박근혜 후보는 이명박 후보의 다스와 BBK, 도곡동 땅 의혹을 집중 제기했습니다. 도곡동 땅이 누구 땅이냐? 검찰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왜 덮고 있습니까? 도곡 땅이 어디다고요? BBK가 어디다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명박 후보 측은 최순실 씨 아버지인 최태민 목사 의혹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이명박 캠프 박형준 대변인은 박근혜 후보 주변에 최태민 씨의 친인척이 끊임없이 등장한다며 사적 인연을 끌어들여 공조직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 후보는 최태민 씨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실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부인으로 일관했습니다. 11년이 지나 양측의 폭로는 상당 부분 범죄 혐의로 바뀌었고, 두 사람 모두 서울중앙지검의 천의로 같은 방에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말 박 전 대통령 결심 재판에서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했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선 다스 실소유주로 결론 내리고 350억 원대 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횡령 혐의, 100억 원대 뇌물 혐의 등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JTBC 이승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논현동 자택에서 변호인단과 함께 검찰 조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자택 앞을 연결하겠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서준 기자, 뒤로 경찰도 보이는 것 같고 경호인단들도 보이는 것 같은데 취재 기자들도 꽤 많이 모인 것 같군요. 예, 그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자택 입구와 주차장 앞, 그리고 이 건물의 내 귀퉁이와 골목길 곳곳마다 경찰과 경호처 인력들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은 경호처가 준비한 펜스 10여 개가 내일 이 전 대통령이 향하는 길목을 따라서 쭉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은 차량 한두 대가 겨우 지나갈 만한 골목길입니다. 여러 언론사들의 이 취재진과 또 취재 차량들이 한쪽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경호처는 내일 새벽부터 이곳 골목길의 앞과 뒤를 통제를 하고 이곳 주민과 취재진 등의 신원을 확인한 뒤에야 이곳에 들어올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예. 자, 이 전 대통령은 일주일 넘게 지금 거의 집에만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도 집 안에서 변호사들하고 검찰 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내일 검찰에 출석하기 전까지는 집에만 머물면서 변호인단과 검찰 조사를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중요 혐의에 대한 검찰의 예상 질문을 뽑아서 답변들을 꼼꼼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보신 것처럼 이 자택의 담벼락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인근 건물의 협조를 구해서 옥상에서 촬영을 했는데요. 지금 나오는 화면이 이 옥상에서 촬영한 이 자택 내부의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불이 모두 꺼져 있고 커튼도 모두 쳐져 있습니다. 이전에도 건물 내부 모습이 공개가 돼서 문제가 되거나 논란이 됐던 적이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저 화면이 실시간 화면입니까? 아니면 저녁 때 찍은 화면입니까?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촬영해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진짜로 불이 다 꺼져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아니면 커튼으로 가려져서 안 보이거나 그렇겠죠. 일단 알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 출석 전날부터 지지자들이 모여서 몸싸움도 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아까 이서준 기자가 이렇게 주변을 비춰준 걸 보면 지지자들이 모여 있다거나 하는 모습은 안 보이는 것 같네요. 예, 지지자들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는데 오늘 오후에 한 명의 남성 지지자가 장미꽃 한 송이를 들고서는 나타나긴 했습니다. 이 남성 지지자는 이 꽃 한 송이를 이 문틈으로 집어넣고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라고 소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1인 시위자 두세 명이 이명박 구속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기도 했는데요. 현재도 이 1인 시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경우 때처럼 이 극성 지지자들이 대거 몰려들진 않았기 때문에 우려했던 몸싸움 등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예. 자, 이 전 대통령이 내일 검찰 출석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자택 앞에서 예를 들면 입장을 좀 밝힌다든가 그런 것도 있습니까?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청 포토라인에서는 준비된 말을 할 테지만 이 자택에서 나와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주차장에서 바로 차를 타고 나와서 이 골목길을 따라 검찰청사로 곧바로 향할 겁니다. 현장 경호 인력 등이 큰 길가로 나갈 때까지 경호를 하고 또 큰 길에 진입을 하면은 경호 차량이 에어싼 채로 검찰청사로 향합니다. 경찰은 박 전 대통령 검찰 출석 때처럼 교통 신호 통제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신호 통제가 된다면은 이곳 논현동 자택에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까지는 10분 남짓이면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보신 것처럼 변호사들과 며칠째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주로 측근들을 중심으로 변호인을 여럿 선임을 했는데 오늘 이 전 대통령 측은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오늘도 검찰 수사는 정치 보복이라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변함없습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MB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의 강훈 변호사와 피영현, 김병철 변호사로 꾸려졌습니다. 내일 조사에는 3명 모두 입회할 예정입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에 대해 설명하면서 MB가 수임료를 내기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전 재산을 사회 환원하셨습니다. 서울시장 4년 동안 월급도 한 푼도 안 받으셨고요. 지금 사실은 변호인단은 매우 큰 돈이 들어가는데 그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2012년 신고한 재산은 논현동 자택 등을 포함해 57억 9,900여만 원이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와 다스 소송 비용 등 111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기소에 대비해 재판 과정에서는 추가로 변호인단을 보강할 예정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1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송구스럽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 이렇게 단 2마디만 남기고 검찰청사로 들어갔었죠.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하는 국민들에 대한 사과는 물론 없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일 같은 자리에서 서게 됐는데 이 전 대통령은 무슨 말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기도 합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국정농단 사태로 검찰청에 출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놓은 입장은 단 29자였습니다. 사과는 물론 자신의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는 발언도 없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내일 포토라인에서 내놓을 발언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메시지라기보다는 국민들께 한 말씀 하고 들어가실 겁니다.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67문장 정도가 넘지는 않겠느냐며 송구스럽다는 정도의 형식적인 말로 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전 성명에서 정치 보복을 강조했습니다. 더 이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짜 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어달라. 이번에는 검찰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무리한 수사를 지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상당수 핵심 측근들이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해 법적 책임과는 별개로 정치적 책임을 일부 거론할 것으로도 보입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이 전 대통령이 내일 조사에서 싸워야 할 대상은 다름 아닌 핵심 측근들의 진술입니다. 그중 MB로서 가장 치명적이었던 부분이 MB의 그림자로 불렸던 김희중 전 부속실장의 진술입니다. JTBC는 이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두고 김 전 실장의 입장을 오늘 들어봤는데 김 전 실장은 본인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밝혔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가 급물살을 탄 건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가 드러나면서입니다. 결정타는 국정원에서 1억 원을 받아 김윤옥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인정한 김희중 전 제1부속실장의 진술이었습니다. 물꼬가 트이자 다른 측근들도 잇따라 이 전 대통령 관련 진술을 시작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전 실장은 인터뷰 요청을 정중히 거절하면서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JTBC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모든 일련의 사안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판단이 있을 것이라며 그 이전에 국민들이 준엄하게 평가하리라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정치보복을 주장하고 있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선 정치보복이다 아니다의 문제 이전에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은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생각을 이어갔습니다. 권력이 잘못 행사된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신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1997년 초선 의원 시절부터 이 전 대통령을 보좌해온 김 전 실장은 이 전 대통령의 집사이자 분신으로까지 불려왔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자, 남북 정상회담 소식이 전해진 것이 지난주 화요일이었습니다. 꼭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됐고 중국과 일본이 모두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던 남북 관계가 불과 일주일 사이에 큰 진전을 보이고 있는 셈이죠. 특히 북미 정상회담도 그렇지만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신속하게 지지 입장을 끌어내는 것도 의미가 작지 않아 보입니다. 두 나라로서는 이러다간 소외된다, 즉 이른바 패싱에 대한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부터 연결하겠습니다. 곧 정상회담 준비에 들어간다는 소식입니다. 자, 고석순 기자, 주변국들 설명까지 일단 이제 다 마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북한과의 실무 접촉이 시작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말 전후로 정상회담 준비위의 첫 회의가 있을 예정인데 전체적인 기조와 계획 등은 이번 주말 회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북한과의 본격적인 실무 접촉은 4월 초부터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각각 내부적으로 의제를 조율하고 회담 기조를 의논할 시간이 최소한 1, 2주 정도는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만 정상 간 한라인 설치 등과 관련된 남북 간 실무 접촉은 빠르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자, 물론 실무 접촉 전이긴 한데 역시 가장 큰 것은 의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각에선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받았으니까 북한에 뭔가 주지 않겠냐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입장이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네, 일각에서는 경협 문제나 서해평화 협력지대 등과 관련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을 했지만 청와대는 이번 회담의 메인 이슈는 역시 비핵화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본체, 즉 한반도 비핵화 외에 다른 문제를 다루는 것은 현재로서는 의미가 크지 않다는 겁니다. 한반도 비핵화 외의 다른 문제들은 남북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을 모두 마무리한 뒤에 하나씩 풀어나가겠다는 구상입니다. 즉 비핵화 문제가 먼저 진전이 되지 않는다면 관계 개선도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사실은 지금 굉장히 큰 관심사가 어디에 모이냐면 물론 남북 정상회담도 그렇습니다만 북미 정상회담 그중에서도 이 두 사람이 어디서 만나느냐가 굉장히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지금 북미 정상회담에 있는데 당장 개최 장소부터가 지금 뭐랄까요? 그 핵심 논의 대상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 정부가 북미 정상회담 방식에도 예를 들면 장소 같은 데도 관여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청와대는 북미 정상회담 개최 장소 등과 관련해서 현재로서 정부가 별도의 안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북미 간에 만약에 이 장소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땐 우리 정부가 장소를 추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미 사이에서의 의견 조율 역시 정상회담 성사로 1차적인 임무는 마쳤다고 보고 당분간은 남북 정상회담 준비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물론이고 북한과도 이제는 어느 정도 이 소통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북미 접촉 진행 상황에 따라서 우리 정부가 다시 중재자로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고석승 기자였습니다. 백악관이 범정부 합동으로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양국 정상의 사상 첫 만남인데다가 핵 담판 자리인 만큼 말씀드린 대로 회담 장소 합의부터 사실상 협상의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은 하와이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정효식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We're continuing to prepare on a number of levels. Most of that is an inter-administration and inter-agency.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과 회담 장소와 논의 범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며 아프리카 순방 일정도 단축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폼페이오 CIA 국장이 회담 장소가 회담 시기도 결정할 것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건 장소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양국 수도인 워싱턴과 평양, 판문점, 스위스 제네바 등 9곳을 후보지로 소개했습니다. 이 중 워싱턴과 평양은 선전에 활용될 우려 때문에 서로 기피할 가능성이 크다며 판문점이 부담이 적다고 평가했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JTBC에 미국은 국내 장소를 선호한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워싱턴 방문은 주저할 수 있어 손님에 대한 예우로 중간 지점 제3의 도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와이 또는 캘리포니아 도시가 후보지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정상회담 준비에 본격 착수함에 따라 조만간 북미 실무 접촉이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측에 모두 민감한 회담 장소를 합의하느냐가 정상회담 성공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전해드린 대로 아베 총리는 부인 아키에 씨와 연관된 부동산 스캔들 문제로 정권의 명운까지 걸린 상황에 놓인 신세입니다. 아베 총리의 자진 사퇴론이 여당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더 주목할 점은 시민들이 나섰다는 것입니다. 도쿄를 연결하겠습니다. 윤서령 특파원, 총리 관저로 모여든 시민들이 아베 퇴진 구호를 내기 시작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뉴스를 전해드렸던 시각에 총리관저 앞에서는 아베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1,000명 가까이 모였는데요. 한 시민운동가가 트위터로 제안한 시위에 순식간에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모였던 겁니다. 오늘 그 집회에 참석했던 한 시민을 직접 만났는데요.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国民の財産を盗むということですから。だから私は安倍政権の即刻退陣 그를 求めたいですね. 네, 한 시민은 일본의 체질이 이상하다, 정권에 확실히 노라고 외쳐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지금도 이 시각에 관저 앞에서는 거짓말을 멈추고 진상을 밝히라는 시민들의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예. 자, 시민들의 분노가 이렇게 큰 것은 관료 사회의 조직적인 은폐 내용이 워낙 좀 충격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네, 일본 사회에서 관료들, 이른바 이 캐리어들이 차지하는 사회적 위상이라는 것은 한국보다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재무성은 최고의 선망의 조직인데요. 그런 재무성이 지난 1년 동안 거짓말을 해온 게 드러난 겁니다. 한 사학재단의 국유지를 헐값에 넘기는 과정에 총리 부인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걸 감추기 위해서 문서 300여 곳을 조작했다는 게 드러난 건데요. 전직 재무성 관료들도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혀를 차는 걸 보면 일반 시민들이 느꼈을 배신감은 더 컸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 국세청 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임을 했는데 아베 총리와 아소다로 부총리의 사퇴로 혹시 확대될 조짐도 있습니까? 네, 전날 여론조사에서는 이 정권의 2인자격인 아소타로 부총리가 사임해야 한다라는 여론이 70%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아소 부총리는 오늘도 사임할 뜻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도리어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가 내 임무다라면서 아베 총리에 이은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했습니다. 아베 총리 부인 아키에 씨의 국회 출석 요구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핵심 인물들이 버티기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예.
문서 조작의 지시가 이제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느냐. 이게 여기에 따라서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뭐 두 사람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벌써 차기 총리 이름까지 거론된다고 하던데 그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네, 일본 언론들은 이 문서 조작이 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밝혀지게 된다면 아베 정권이 지금처럼 버티기는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만난 일본 기자는 아베 총리가 오늘 가을 예정된 총재 선거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정기 여론조사에서 차기 총리 후보감을 묻는 질문에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순식간에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 밖에도 기시다 후미오 정조 회장, 노다 세이코 총무상 등이 후임 등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윤석열 특파원을 연결하면 지금 북핵 문제 또 남북 회담, 북미 회담에 대한 일본의 대처 방안 이런 걸 그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상황이 좀 그쪽이 더 훨씬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얘기를 계속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도쿄의 윤석열 특파원이었습니다. 오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 초안을 보고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개헌안을 조기에 확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가 개헌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대통령 발의를 통해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뿐만이 아니라 정의당 등 야4당은 일제히 개헌의 방식과 내용 모두에 대해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오늘 청와대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지기 위해 오는 21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야권은 일제히 비판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현재 국회 구도에서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다면 그대로 국회를 쪼개버리고 말 것입니다. 민주평화당도 같은 목소리입니다. 시기에만 집착해서 성급하게 대통령이 개입해서 개헌을 추진할 경우 개헌 논의 자체가 불발될 수 있음을 대통령이 개헌안의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안을 4년 연임제로 제시한 데 대해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시킬 장치가 없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근간은 유지한 채 임기만 8년으로 늘리겠다는 시대착오적 개헌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개헌의 방식은 물론 내용도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간제 개헌안을 준비하고 또 발의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역사적 오점을 남기는 길이 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은 외치만 담당하고 국회가 뽑는 총리가 내치를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확정된 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이렇게 되자 문재인 대통령도 이례적으로 국회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국회가 그동안의 개헌 논의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것입니다. 이성대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개헌 반대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1년이 넘도록 개헌을 논의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개헌 준비마저도 비난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대다수 후보가 6월 지방선거에 개헌안 국민투표를 붙이자고 약속했는데 이제와 비판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취임 이후부터 계속 개헌 의사를 밝혔고 야당도 동의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 열흘 만에 직접 개헌 추진 의사를 밝혔으므로 이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내년 지방선거 국민투표를 목표로 개헌 논의 마무리 작업에 들어갈 것을 문 대통령은 조만간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해 발의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JTBC 이성대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김지은 씨가 잇따르는 음해성 글과 악성 댓글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을 어제 김 씨의 자필 편지를 통해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여성단체들은 김지은 씨의 2차 피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더 이상의 가해를 중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여성단체들은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3번째 피해자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손에 든 팻말엔 용기 있는 폭로란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미투 폭로자들의 2차 피해를 막아달라는 구호도 외칩니다.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와 여성단체 회원들이 정치권에서 이루어지는 성폭력을 없애야 한다며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을 학교에서, 일터에서, 정치에서, 문화에서 배제시키고 소외시키는. 이들은 특히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김지은 씨가 악성 댓글과 음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2차 가해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의 사생활을 여러모로 공격하는 것 또한 또 다른 범죄 행위입니다. 이런 가운데 안 전 지사와 관련한 세 번째 피해자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김지은 씨와 연구원 직원 A 씨 외에 추가 피해자가 있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원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해당 여성은 2차 피해를 우려해 법적 대응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가 더 있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한 거고요.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말을 할 수는 지금 없습니다. 피해자의 의사가 있고. 검찰은 두 번째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는 대로 이번 주 말쯤 안 전 지사를 다시 소환할 계획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김지은 씨 변호인단은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는 각종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포털 사이트에서는 김 씨를 음해하는 댓글들이 조직적으로 달리고 있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검찰에 자진 출두한 내용이 담긴 기사입니다. 기사에 달린 댓글만 9,0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안 전 지사가 더 큰 피해자 같다. 한국이 여자들 때문에 망하겠다는 같은 내용의 댓글이 여러 차례 포착됩니다. 모두 한 아이디가 작성한 댓글입니다. 이 아이디는 지난 10일 자정부터 새벽 2시 46분까지 거의 1분마다 해당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하루에 올린 댓글 수만 264개입니다. 네이버는 아이디 1개당 하루 20개로 기사 댓글 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댓글을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네이버는 중복 댓글을 방지하는 시스템 오류로 인해 제한 댓글 수를 초과해 작성된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네이버 댓글을 전수 분석하는 전문가와 함께 김지은 씨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조사해봤습니다. 김지은 씨의 2차 피해를 다룬 기사에서 공감수가 높은 베스트 댓글은 대부분 김 씨를 음해하는 내용이 차지했습니다. 꽃뱀, 불륜 등 특정 단어가 담긴 댓글을 반복해서 올리는가 하면 서로 다른 아이디가 띄어쓰기까지 같은 댓글을 공유하는 등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고 있다는 정황도 포착됩니다. 여론 조작 정황이 제기되는 댓글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김지은 씨는 무차별적으로 퍼지는 지라시성 음해글로도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취재 기자와 함께 그 내용이 왜 모두 거짓인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행 장소로 지목된 오피스텔은 한 건설사의 명의였습니다. 그런데 이 건설사의 대표가 안 전 지사의 연구원 직원들 봉급까지 내준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서 대가성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또 검찰은 오늘 충남도청 도지사 사무실과 관사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성폭행 혐의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안희정 전 지사가 성폭행을 저지른 장소로 지목된 서울 마포 오피스텔은 한 건설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대표 송모 씨가 오피스텔을 빌려준 것뿐만 아니라 안 전 지사 측에 다른 자금도 제공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안 전 지사의 싱크탱크로 불리는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직원들의 월급을 대신 내줬던 겁니다. 시기는 지난 2014년 말 연구소 사단법인 등록 직후부터 몇 개월 동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수증을 발행하는 합법적 기부금이 아닌 비공식적 지원이었습니다. 검찰은 기록을 남기지 않고 현금으로 지원이 이루어진 만큼 기부금품법 위반 소지 등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연구소의 여택수 부소장은 자신이 직접 송 씨에게 지원을 요청했다며 문제 소지를 알지만 송 씨가 이름이 드러나길 꺼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구소는 정치 조직이 아닌 연구 조직이라며 안 전 지사의 정치 활동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설사 대표 송 씨도 자금 지원 사실을 인정했지만 대가를 바란 자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충남도청 도지사 사무실과 관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성폭행 혐의와 관련한 추가 자료 확보에도 나섰습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언론사 프레시안의 취재 기자 등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피해자로 지목된 여성도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낸 바가 있죠. 이윤석 기자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최초 보도한 프레시안 기자 등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언론의 허위 사실을 문제 삼아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정 전 의원은 성추행 날짜와 장소로 지목된 2011년 12월 23일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 물리적으로 갈 수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당일 오후 1시 이후 서울 노원구의 한 병원에 입원한 어머니 병문안을 가느라 2시 이전까지 여의도 호텔로 이동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반면 당시 정 전 의원의 팬클럽 대표로 활동한 닉네임 민국파는 병원에 머문 시간이 대단히 짧았고 운전하는 사람이 시간을 최대한 줄여가며 이동했다면서 정 전 의원이 호텔에 간 건 사실이라고 재차 반박했습니다. 또 민국파는 당시 하루 종일 정 전 의원을 수행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 전 의원은 민국파가 수행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는 상황입니다. 앞서 피해자로 지목된 A씨는 성추행을 생생히 기억한다며 수사가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시 운전기사와 호텔 직원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일 전망입니다. 양측이 정 전 의원의 호텔 방문 여부를 놓고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만큼 이 부분만 확인되면 진실 공방 자체가 종료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 전 의원 측은 이번 고소에서 피해자 A씨를 고소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정 전 의원 측은 실제 A씨가 맞는지 알 수 없고 피해 제보 자체가 아니라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투를 외친 여성의 용기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바로 세워달라는 간절한 호소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경찰대 졸업생과 경찰 간부 후보생 합동 임용식에 참석해서 이렇게 말하고 이들의 호소를 가슴으로 들어야 한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방지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도입을 사실상 수용했습니다. 다만 공수처를 행정부 소속으로 해야 하고 검찰에도 공수처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권이 함께 부여돼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향후 도출되는 국회 논의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으로 알고 존중하고자 합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오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와 관련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공수처 도입을 사실상 수용한 겁니다. 다만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이를 제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수처 자체가 수사를 하게 되는데 수사는 불가피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기관의 성격상 공수처가 국민 기본권을 제한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독립기구가 아닌 행정부에서 감독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또 공수처가 담당하는 수사 영역을 검찰도 함께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단서도 달았습니다. 현재 법안대로 한다면 자칫 부패 수사에 대한 축소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병존적인 수사권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는. 아울러 검찰이 자체 인지해 수사하는 부서를 대폭 축소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5개 지방검찰청에서만 특수수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문 총장은 경찰에 대한 지휘, 통제 권한은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나타내 수사권 독립을 추진하는 경찰과 대립이 예상됩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1,800만 명이 가입한 택시 호출 서비스입니다. 카카오 택시가 유료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웃돈을 내면 택시를 더 빨리 불러주겠다는 겁니다. 반대로 돈을 내지 않으면 택시 잡기가 더 어려워진단 말이겠죠. 사실상 택시 요금을 올리는 거나 마찬가지란 비판입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연말 송년회가 한창인 서울 강남 일대 모습입니다. 손을 흔들어도 택시는 그냥 지나칩니다. 창문에 행선지를 외쳐보지만 역시 택시는
곧바로 떠납니다. 카카오택시가 이달 말 유료 서비스를 도입하겠다며 내세운 명분은 이런 불편을 덜어주겠다는 겁니다. 다만 웃돈을 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유료 고객에게 더 빨리 택시를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수수료는 1,000원에서 2,000원인 콜택시의 콜비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일반 승객은 오히려 택시를 잡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승객도 늘어나 사실상 택시비가 올라가는 효과가 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웃돈을 받으면 아무래도 그 기본 요금이 더 올라가게 느낄 것 같아요. 무료 서비스로 가입자를 늘려 시장을 장악한 뒤 재빨리 유료로 전환하는 행태에 대한 비판도 나옵니다. 카카오 택시를 유료하면 조금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JTBC 박여입니다. 네, 군인과 군무원 16만 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군인공제회는 회원들에게 거둔 회비로 부동산과 펀드를 비롯한 각종 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임대 수익 등을 통해서 회원들에게 수익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 이후에 투자한 금액 가운데 회수가 힘든 부실 투자액만 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인공제회 측은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지만 추가 부실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진규 기자입니다. 2005년 군인공제회가 아파트 사업을 위해 투자한 성남 신흥동 부지입니다. 하지만 인허가 지연과 사업 부진이 겹치면서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고 현재는 주차장으로 사용 중입니다. 6,190억 원을 투자했지만 회수 못한 금액은 절반이 넘는 3,400억 원. 결국 군인공제회는 해당 부지 매각을 추진 중입니다. 2006년부터 투자를 시작한 용인 왕산지구 도시개발 사업도 마찬가지. 아파트 40개 동을 짓는 사업인데 현재까지 허허벌판으로 투자 미회수 금액이 3,260억 원에 달합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군인공제회 세부 투자 사업 내역을 보면 미회수된 투자금 5조 원 중 부실 사업에 투자해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금액만 2조 원에 달했습니다. 주로 2000년대 중반 부동산 화랑기에 투자했던 사업들이 부실화된 것으로 투자 지역도 김해, 경산, 평택 등 전국에 걸쳐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경우 회수한 투자금 2조 4천억 원에 지난 18년 동안 누적 수익은 3,200억 원에 불과합니다. 최근 조선업 불황 속에 법정 관리에 들어간 성동조선해양투자에서도 1,340억 원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10년을 넘어버렸고요. 과거 2014년도에 이와 같이 좀 위험한 자산들이다, 무수익 자산으로 분류하였음에도 또 그것이 2018년 지금까지 회수가 안 됐다라면 사실은 앞으로는 더 회수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죠. 군인공제회 측은 2016년 600억 원, 지난해 800억 원,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재무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관리 중인 사업은 주변 사업 환경이 개선되어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래 손실에 대비해서 대손 충당금을 충분히. 현재 군인공제회는 국방부 관리 감독을 받지만 투자와 관련해선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금융당국 등 재무 건전성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박진규입니다. 네, 2, 3년 전에 가스안전공사에 지원했다가 부정합격자에 밀려 탈락했던 8명이 뒤늦게나마 채용됐습니다. 채용 비리가 적발된 다른 공공기관도 같은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억울한 탈락자들이 입은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기에는 구제 문턱이 너무 높다는 지적입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A씨는 2년 전 가스안전공사에 응시했다 탈락했습니다. 이후 그는 아르바이트와 구직 활동을 병행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80통 정도 작성했습니다. 취업에 계속 실패하다 보니까 자존감도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그는 원래 합격 대상자였습니다. 당시 가스안전공사 사장이 특정인을 채용하고 여성은 뽑지 말라고 지시하면서 당락이 뒤바뀐 겁니다. 공사 측은 A씨처럼 억울하게 탈락한 12명에게 다시 기회를 줬고 이중 입사를 희망한 8명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공기업 경영지침을 개정해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다른 공공기관도 잇따라 구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뒤늦은 보상인데다 한계도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대상이 검찰 공소장이나 법원 판결문에 피해 사실이 명시된 경우로 한정됩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 검찰에 수사 의뢰한 109건은 구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자체 징계 대상으로 처리한 255건의 피해자는 구제받기 쉽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채용비리 피해자들이 국가나 해당 공공기관을 상대로 대거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산의 정상과 대피소, 탐방로 이런 곳들에서 오늘부터는 술을 마실 수가 없게 됐습니다. 시행 첫날 곳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윤정식 기자가 계도 현장에 동행했습니다. 오늘 낮 북한산 국립공원 탐방로 입구입니다. 오늘부터 음주 산행을 금지한다고 써 있습니다. 실제 잘 지켜지는지 정상에 올라가 봤습니다. 돗자리 위에 꺼내는 음식 중에 막걸리가 나옵니다. 단속원이 다가가자 오히려 음주 산행 예찬론을 펼칩니다. 그 맛은 이제 안 먹으면 사람 모를 정도니까. 일일이 다 타져오면 산에 올 맛이 안 나지. 슬그머니 술병을 감추거나 일방적 단속이라며 항의하기도 합니다. 충분한 토론들을 하고 시민들하고는 대화를 해봤나? 우리가 이런 문제 가지고 국민들하고 무슨 대화를 해봤나? 다른 병에다가 이제 싸가지고 오지 않을까? 물병 같은 데다가. 실성 없죠. 숨겨서 먹을 거니까. 음주가 금지된 곳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산 정상부와 탐방로, 대피소, 암벽 등입니다. 지리산 천왕봉, 설악산 토항상 폭포 전망대 일원 같은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지정됐습니다. 다만 넓은 산 중에서 어디서부터가 금지구역인지 명확치 않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내일부터 탐방로 길목에 표시를 할 예정이지만 곳곳에서 갈등이 생길 소지가 많습니다. 또 음주를 위해 정식 탐방로가 아닌 샛길 등반을 부추길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요양병원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어환희 기자가 영등포로 나가서 살펴봤는데 걸어서 10분 거리 안에 요양병원이 4개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재 사각지대도 많고 간호사 부족에 시달립니다. 위험 요인이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영등포구의 한 요양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가까운 다른 요양병원으로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약 1분이 걸렸는데요. 이 인근에는 10분 거리에 4개의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2011년 이후 5년 사이에 요양병원은 연평균 7.6% 증가했습니다. 특히 300병상 이상 대형 병원이 급속히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2016년 기준 병원 수로는 전체 의료기관의 1.5%에 불과한데 병상 수로는 전체의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 1000명당 요양병원의 병상 수는 4.9개로 OECD 평균의 7배나 됩니다. 덩치는 커졌지만 관리는 부실합니다. 전체 요양병원 10곳 중 3곳에는 스프링클러도 설치되지 않은 화재 사각지대입니다. 인력 상황도 문제입니다. 일반 병원에서는 간호사 1명이 환자 2.5명을 보는데 요양병원에서는 6명을 맡아야 합니다. 요양병원 간호사들의 이직률이 월등히 높은 이유로 꼽힙니다. 밀착해서 지속적으로 환자분들의 상태를 봐야 되는데 치료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는 환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취약하는. 인력 확충과 화재 안전 등 요양병원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TBC 어환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9월 비행 중 고성을 지르며 동료와 말다툼을 벌인 기장을 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고된 기장과 언쟁을 벌인 다른 기장도 사직하고 회사를 떠났습니다. 당시 인천에서 로마로 향하던 항공기에는 200명이 넘는 승객이 타고 있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최근 소포폭탄 폭발 사건이 잇따르며 2명이 숨졌습니다. 텍사스주 오스틴 경찰 당국은 현지 시간 12일 몇 시간 간격으로 발생한 2건의 소포 폭발로 17살 소년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에선 지난 2일에도 소포 폭발 사건으로 1명이 숨졌습니다.
앞으로 순찰 근무나 벌집 제거 같은 생활 안전과 관련한 공무를 수행하다 숨진 경찰관이나 소방관도 위험 직무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에선 이처럼 위험 직무 순직 요건을 확대하고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추가로 공무 중 순직을 인정했습니다. 소설가 한강 씨가 작품 흰으로 세계적 권위의 문학상인 영국의 맨 부커 인터내셔널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2년 전 소설 채식주의자로 같은 상을 받은 뒤 다시 후보에 오른 건데 최종 수상자는 5월에 발표됩니다. 운전을 하다가 어두운 터널을 통과한 뒤에 순간적으로 앞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한 사고를 막으려고 터널 내부에 조명을 설치해둡니다. 그런데 일부 터널들은 조명이 고장난 채로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 기자입니다.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한 터널입니다. 개통한 지는 15년 정도 지났는데요. 그런데 해마다 크고 작은 교통사고나 이 운전자들 민원이 반복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조명 때문이었는데요. 터널 안으로 조금만 들어와도 순식간에 어두워집니다. 그렇다면 자동차로 이곳을 지나가면 어떻게 보일까요? 오후 1시쯤 규정 속도로 들어가 봤습니다. 어두운 터널 안과 밝은 외부를 비교하기 위해 카메라를 밝은 곳에 맞춰 이동했습니다. 터널에 들어가자 마치 불을 끈 듯 갑자기 시야가 어두워집니다. 반대편에서 오는 차들의 불빛만 간신히 보입니다. 취재진이 700m 곡선 구간인 터널 내부를 확인한 결과 꺼진 조명이 켜진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 터널에서 가장 어두운 구간입니다. 약 50m에 걸쳐서 수십 개의 조명이 달려 있지만 실제로 켜져 있는 건 손가락에 꼽을 정도입니다. 맞은편에서는 어둠 속에서 갑자기 차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매일 이곳을 통과하는 일부 주민들은 지난 몇 년 동안 사고 위험을 제기해왔습니다. 거기서 한번 접촉사고 아주 운전수는 없어요. 다른 데로 실려갔는데 오늘 차만 그 앞에 가서 뒤에서 바닥 쓸어내가지고. 경기도 용인에 있는 또 다른 터널입니다. 중간쯤부터 확연히 어두워집니다. 꺼진 조명들도 곳곳에 보이고 아예 덮개가 깨진 것도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당황하기 쉽습니다. 조명이 잘 돼 있으면 그게 덜한데 조명이 좀 어둡거나 그러면 순간적으로 앞이 탁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안전운전을 해도 기본적인 게 안 돼 있다면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기본도 안 되는데 어떻게 안전운전을 합니까? 갑자기 어두워지는 상황에 사람의 눈이 적응하지 못하는 이른바 블랙홀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두운 터널에 적응했다가 밝은 곳으로 나올 때는 반대로 화이트홀 현상을 겪게 됩니다. 앞에 차량들이 안 보이게 됩니다. 갑자기 멈춰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걸 인지할 수도 없고 또 옆에 있는 차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뒤에 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파악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국도에 있는 499개의 터널을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268개 터널이 조명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역시 지난해 말 도내 터널 98개 가운데 58개의 조명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2년 터널 조명의 밝기 기준이 강화됐는데 개선이 필요한 곳 상당수가 그 전에 조명을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설계와 용역업체 선정 등을 거쳐야 해 실제 교체는 올 하반기에야 완료될 예정입니다. 경기도 측은 터널 조명 교체 시기를 앞당기고 출입구에 안내판을 만드는 등 임시 대책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명이 고장난 터널은 이렇게 빠져나올 때도 햇빛 때문에 순간적으로 눈이 부셔서 이렇게 눈이 자동으로 감기게 되는데요. 행정적인 절차를 떠나 임시 안내판이라도 세워서 위험을 줄이려는 노력이 시급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입니다. The world has stopped turning on its axis. I repeat, the world has stopped turning. Let's go! The power of the foot will propel the planet back into its proper motion. Let's go.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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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a! How's everybody going this way? This just in. You're running the wrong way. Let's go! I knew it! I knew I was right. We got to do the whole thing again.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각하가 사라지고 있다. 한 팟캐스트 진행자의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그는 언론의 미투 보도 탓에 전직 대통령의 더 커다란 범죄가 가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가 이야기하는 각하를 잊어본 적이 있었던가? 그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전직 대통령은 내일 전 국민이 바라보는 가운데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게 될 것이고 그를 향한 수많은 의혹의 불은 켜질 것입니다. 또다시 전직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게 된 나라. 그렇습니다. 그런 나라는 흔치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재임 시 늘 부르짖었던 국격을 떠올리면 그의 입장에서 볼 때 대한민국의 국격은 또다시 땅에 떨어지는 것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 돌이켜보면 전직 대통령들의 포토라인 출두는 그 자신들에게는 비극이었지만 공화국에는 대부분 진보였습니다. 한국의 시민사회가 여전히 민주화를 추동하고 그 결과로 전직들을 포토라인에 세웠으며 그에 대한 대가로 우리의 공화국은 조금씩 더디게라도 민주화로 나아갔다는 것이니까요. 국격을 외치던 전직 대통령이 그 자신이 20가지에 가까운 혐의로 검찰에 출두하면서 국격의 진보를 가져올지도 모르는 아이러니. 저는 2007년 대선 후보 검증 토론을 기억합니다. 이명박 후보는 대선 후보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제가 진행하던 토론에 나왔고 그는 예의 컴도저론을 내세우면서 자신만만했죠. 그러나 그 자리에 있었던 어느 시민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그의 수많은 전과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미 수차례 법을 위반했는데 법과 질서를 시민에게만 엄격하게 요구할 수 있느냐? 그는 질문에 정면으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또다시 20개에 가까운 혐의점에 대해서 이번에는 정면으로 대답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착잡함 속에 그 결과를 지켜볼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과 결과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이 각하를 잊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내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에 출석합니다.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을 다시 한번 좀 연결해서 지금 상황은 어떤지 좀 알아보도록 하죠. 이서준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이서준 기자, 지금 그 뒤에 여러 경찰들도 보이고 하는데 아까 왜 일부에서 그 맞은편 집 옥상에서 비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 모습이 있죠. 그걸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전히 지금 불은 꺼져 있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불은 꺼져 있고 커튼도 그대로 쳐져 있습니다. 예. 하지만 주차장 안에서 여러 대의 차량이 보였는데 한두 대의 차량만 나온 상황이어서 대책회의는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예, 지금 화면상으로 1, 2층이 다 보이고 있는데 불은 꺼져 있는 것 같고 예를 들면 뭐 그 집에 지하 공간이 있어서 거기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면 맞은편 쪽 어딘가에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카메라에 잡힌 이 전 대통령의 자택은 지금 완전히 좀 암흑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방금 얘기하기를 이 전 대통령의 참모들 또 변호인들과 함께 내일 소환 조사에 대비 중이라고 했는데 뭐 전혀 그 감은 잡기 어렵죠. 지금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지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일부 연결이 끝나고 나서도 이 강훈 변호사나 또 이 전 대통령 측근들에게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이 소환 조사 날이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조금 의외의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이 전 대통령 측이 금전적 문제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변호인단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가 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나왔네요. 예,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의제 전 정무수석의 말입니다.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기 때문에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 대통령은 퇴임 전 2012년 재산으로 58억여 원을 신고한 바 있습니다. 검찰이 이번 수사 과정에서 밝혀낸 다스 비자금은 300억 원대 규모입니다. 또 뇌물수수액으로 판단하고 있는 액수는 111억 원에 이릅니다. 정동희 전 민정수석도 대검찰청 차장검사 시절에 도곡동 땅과 BBK 등을 수사한 이력 때문에 대한변협이 변호사법 위반을 지적을 했고 결국 변호인단에 합류하지 못했습니다. 예, 지금 이서준 기자가 서 있는 곳은 바로 이제 대문 앞인데 그 뒤로는 경찰들도 보이고 또 취재진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길로는 차량은 다니지 않는 것 같은데 혹시 이 시간에도 벌써 통제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직 통제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차량도 자유롭게 아직은 다닐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밤이 지나서 이제 새벽부터 통제를 하게 됩니다. 이미 펜스는 쳐져 있고요. 경찰과 청와대 경호처 인력들도 곳곳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이곳이 통제가 되면은 취재진 또는 이곳 주민들의 신분이 확인된 사람들만 이곳에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골목길을 빠져나간 때까지는 현장에 있는 경호 인력들이 경호를 할 테고 큰 길로 나가서부터는 경호 차량들이 같이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신호 통제도 할 예정이어서 10분 남짓이면은 서초동 검찰청사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에 도착을 하면은 포토라인에 서서 준비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같은 강남이니까 교통 통제를 만약 한다면 금방 갈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서준 기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논현동 집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일부에서 보신 것처럼 김지은 씨 변호인단과 여성단체들은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2차 가해 행위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오늘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희정 전 지사에 의한 3차 피해자가 있다는 얘기도 기자회견에서 나왔는데 자, 저희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무차별적으로 유통되고 그런 것들이 소셜미디어나 아니면 관련 기사의 댓글 등에서 확대 재생산되면서 피해를 굉장히 키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근거는 있는 주장인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가지 정도 빼놓고는 다 거짓인데 취재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택 기자가 지금 옆에 나와 있습니다. 자, 김지은 씨에 대한 이제 소위 지라시만 봐도 거짓 정보들이 거의 지금 넘쳐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내용도 시간에 따라 버전도 바뀌고 내용도 바뀌고 그러면서 상당히 유통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지라시는 김지은 씨가 저희 뉴스룸에서 인터뷰를 한 직후 며칠 동안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다가 안희정 전 지사가 지난 10일이죠. 검찰에 자진 출두하고 조사를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하면서 급속도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예.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안 전 지사가 출두하고 조사를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예. 실제 안 전 지사는 성관계를 인정을 하면서도 성폭행을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예. 양측 입장이 확연히 갈리면서 누군가가 이 지라시를 만들고 이게 일반인들에게까지 확산되는 그런 양상입니다. 예.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는 사실 지금 확정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긴 그렇습니다. 합니다. 네. 내용이 여러 가지로 보입니다. 보면 대표적으로 많이 인용되고 유통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또 네, 그게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건지 이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가족 관련 부분입니다. 예. 부친이 새누리당 자유선진당 당원이라는 부분이고요. 지은 씨 본인 관련 부분은 본인이 안희정 전 지사를 흠모한 팬이었다. 또 이 배경에 대해서는 특정 불만 세력이 공작을 했다. 이런 세 가지 큰 내용이 있습니다. 예. 확인 결과 모두 거짓입니다. 특히 모두 거짓입니다. 예. 특히 부친 관련 부분은 김지은 씨가 가장 고통을 호소하는 부분인데요. 예. 이 정당에 전혀 어떤 정당에도 전혀 가입한 사실이 없다고 변호인단이 확인해서 알려왔습니다. 예. 아까 얘기한 세 가지가 다 거짓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지라시뿐만이 아니라 인터넷 기사 댓글에도 올라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얘기한 두 번째 안 전 지사를 흠모한 사람이다. 김지은 씨가 연인 관계였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은 씨가 정치인 안희정을 상당히 좋게 생각한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예. 그러나 어디까지나 정치인이라는 가정 하에서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주장했던 그 철학, 통합이라든지 보편적 인권 이런 가치들을 존경한 걸로 봐야 할 겁니다. 예.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 지은 씨와 경쟁 관계에 있던 그런 그 보좌진이 지은 씨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 정치인 안희정에 대한 애정이 컸던 만큼 지은 씨가 무척 고민하고 괴로워하지 않았을까 추측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작들은 정말 가당치도 않다 이렇게 알려왔습니다. 또 예. 안희정 지사의 핵심적인 지지 모임이 있는데요. 팀 스틸버드라고 저희 보도 직후에 그 지지를 철회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그렇죠. 이들이 이제 지지한 이유는 안희정 지사의 철학과 가치에 대해서 지지를 했던 것인데 그것이 위선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지지를 철회한다. 결국 지은 씨랑 같은 맥락입니다. 예. 그 당시에 그 유명한 문구를 남겼습니다. 가해자의 정치 철학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아까 이제 세 번째로 얘기한 특정 불만 세력이 공작을 했다. 이거는 사실 그 미투의 진정성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리기 때문에 이건 꼭 짚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상식적이지도 논리적이도 않습니다. 예. 이 안 전 지사가 만약 특정 지사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다, 내지는 특정 세력이 불만을 가졌다면 예를 들면 이 캠프에서 배제가 됐다든가 예. 아니면 업무 관계에서 갈등 관계가 노출이 돼야 합니다. 저희가 며칠 동안 취재를 해봤지만 지은 씨뿐만 아니라 저희 인터뷰에 나서 주었던 전직 수행비서 모두 업무 관계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 저희는 오늘도 당시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는 캠프 관계를 또 인터뷰했는데요.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은 씨는 일할 때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었고 수행비서로서 정말 모든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일했다. 개인에 대해서 이야기는 별로 없을 정도로 일 얘기만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거 혹시 뭐 음성을 직접 들어볼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제가 준비했는데요. 내일 관련 보도를 더 이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특정 이슈에서 이런 식의 가짜 뉴스 또 흔히 말하는 지라시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은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미투 운동에서도 뭐 이런 현상이 여지없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이 성폭력 피해에서는요, 직접 벌어지는 1차 그 가해 이런 것들보다 피해자가 이것을 알리거나 간접적으로 알려지는 그 2차 피해가 훨씬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 이런 거짓 지라시들은 이 점을 정확하게 파고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변호인단에서 수사 의뢰를 한다고 했지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철저하게 좀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알겠습니다. 임진택 기자였습니다. 더 이상 악의적인 거짓 이야기가 유포되지 않게 도와달라. 안희정 전 지사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밝힌 김지은 씨가 어제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1, 2부에 걸쳐서 보도를 해드렸듯이 미투를 음해하는 악성 댓글과 거짓 정보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에서는 이로 인한 2차 피해 법적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어디까지를 2차 피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일단 2차 피해란 게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그 범위가 정해져 있진 않은데 네. 2012년에 의미 있는 연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2차 피해 유형을 정리한 겁니다.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서 피해자들을 2년간 상담한 결과입니다. 가장 많이 지목된 2차 피해는 피해자 비난, 화간, 그러니까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의심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시, 무성의, 불친절, 부정적 견해가 그 다음이었고 합의 강요 세 번째였습니다. 사생활 침해 및 신변 위협감이 네 번째였습니다. 네, 지금 뭐 온라인상에서는 꽃뱀이다, 불륜이다 뭐 이런 표현들까지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 분류들을 적용을 해보면 2차 피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이 조사는 성폭력 2차 피해 유형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아주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네. 연구자와 직접 통화해봤습니다. 온라인 문화가 더 발달한 지금 피해 정도는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불과 뭐 한 6, 7년 전이거든요. 그때와 지금은 정말 지형이 달라진 것 같아요. 기술 발전이 되어 오면서 피해자들이 그 2차 피해에 노출되고 그 정보가 유통되고 집적되고 엄청난 그 고통을 호소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를 삼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입장도 분명히 있잖아요. 네, 하지만 표현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인권과 충돌하면 제한됩니다. 네. 악성 댓글의 경우에는 인터넷 명예훼손죄로 제재를 하는데요. 비방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경우입니다. 최대 징역 7년 이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앞서 말씀하신 꽃뱀, 불륜 같은 표현을 악의적으로 댓글에 썼다면 이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모욕죄도 있습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인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내려집니다.
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라는 주장만으로는 악성 댓글을 합리화할 수 없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의 2013년 결정도 있습니다. 모욕적 표현이 인터넷 등을 이용해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전파에 따른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하면서 개인 명예의 침해 우려는 과거보다 훨씬 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 표현도 사안에 따라 금지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검찰청도 2013년 이후로 엄정 대응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근데 이제 피해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런 처벌도 처벌이지만 그런 것들이 좀 더 퍼지는 걸 막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법적 장치도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나와 있는데요. 네. 악성 댓글의 피해자가 요청을 하면 포털 같은 정보통신 사업자가 이를 삭제하도록 정해놨습니다. 단 피해자가 피해를 소명해야 되고 수용이 돼야 됩니다. 소명이 안 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30일간의 임시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 입장에서 삭제 뒤에 같은 글이 또 올라오면 이 같은 요청을 매번 반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이 이 과정에서 삭제 요청을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제재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는 건 맞지만 이게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포털사가 직접 적극적으로 이런 악성 댓글에 대응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털사들은 오히려 이게 검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이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도 엇갈리는데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육에 집중하자는 예방 중심적 접근이 하나가 있고 처벌을 강화하자는 접근이 다른 하나입니다. 어쨌든 미투를 계기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열어보죠. 첫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는 빈곤과 절약 사이입니다. 예, 돈이 없느냐, 돈을 아끼느냐, 뭐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내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는데요. 이전 대통령 측의 김효재 전 청와대 수석은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서 변호인단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큰 돈이 들어가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빈곤, 돈이 없기 때문에 변호인단 구성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예. 자, 앞서 저희가 리포트에서 잠깐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이 전 대통령이 공식적인 재산만도 꽤 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2012년 재임 중에 신고했던 재산을 관보해서 잠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논현동에 있는 자택 그리고 약 7억여 원의 현금을 포함해서 58억 원의 공식적인 재산이 있다고 당시에 신고를 했습니다. 예. 여기에 전직 대통령은 재임 중 받았던 보수의 95%를 법률에 따라 연금으로 지급을 받습니다. 꽤 높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큰 변동이 없다면 수십억 원대의 공식적인 재산은 그대로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런데 이는 공식적인 재산이고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것이다 라고 진술을 하고 있고 예. 다스는 시장 가치가 최소 4천억 원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 또 전국에 많은 차명 부동산이 있다는 그런 의혹들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고요. 또 검찰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100억 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김 전 수석은 돈이 없다, 즉 빈곤을 얘기했지만 일부에서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을 아낀다, 즉 절약, 변호사비를 절약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차명 재산 같은 경우에 있다고 하면 그걸 당장 현금화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예,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지금 이른바 이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 금고직이라고 하는 불리는 사람들이 줄줄이 구속됐기 때문에 예. 사실은 관리가 힘들어서 현금 유동성이 현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전 대통령 측이 변호사비에 대해서 따로 묻지도 않았는데 자진해서 돈이 없어서 변호사 구성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봐서는 다스가 내 것이면 내가 돈이 없겠냐, 즉 다스는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검찰 수사에 대비한 전략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예, 그럴듯한 해석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절약이냐 아니면 전략이냐 이런 얘기도 성립이 될 것 같군요. 예.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관심과 노력의 방증으로 잡았습니다. 예.
지난 9일 자유한국당이 낸 논평을 하나 보겠습니다. 당시 김성원 대변인이 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2018년 평창 동계 패럴림픽 성공 개최 의지가 부족하다라는 제목을 냈고 당시 이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처우가 나쁘고 중계방송 시간도 적다면서 이렇게 허술하게 준비하는 것은 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 즉 간접적인 정황 증거일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패럴림픽 중계를 어느 만큼 하느냐는 방송사의 의지에 달린 것이긴 하죠. 예,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는 아니기도 한데 아무튼 올림픽에 비해서 패럴림픽은 너무 적게 한다라는 비판은 있어 왔습니다. 며칠 사이에. 아무튼 정부 관심이 적다 이런 비판을 계속 내놓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패럴림픽에 대한 관심이 너무 적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오늘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이 보도자료를 하나 냈는데요. 자유한국당의 패럴림픽 개막식 불참에 유감을 표한다라는 제목으로 돼 있고요. 지난 9일 개회식에 주요 5개 정당의 대표들은 모두 5개 정당의 대표 중에 자유한국당 대표만 빼고 나머지는 다 참석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관심이 적다고 비판을 했는데 정작 자유한국당의 관심이 적은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꼬집은 겁니다. 즉 불참이 하나의 관심과 노력의 방증이 됐다라는 얘기인데요. 당시 조직위에서는 주요 정당 대표 또 관련 상임위 또 특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다른 일정이 있어서 당 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을 못한다고 통보를 했었고요. 대신 특위위원들을 중심으로 많이 참석을 했다라고 해명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연맹 관계자에게 이 논평을 낸 배경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다른 정치적인 이유는 없고 폐막식에는 꼭 참석해달라는 의미에서 논평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전혀 끝나지 않았다로 잡았습니다. 뭐가 안 끝났다는 얘기인가요? 류호의 전 최고위원이 최근에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홍준표 대표가 지난 9일 류현진 전 아나운서의 입당 류현진이 아니라 배현진. 죄송합니다. 배현진 전 아나운서의 입당식 때 외모를 평가해서 성희롱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홍준표 대표는 배현진 전 아나운서가 얼굴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소신이 뚜렷하고 속이 꽉 찬 커리어우먼이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외모를 평가해서 성희롱이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대표의 여성관이 여전히 조마조마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류여해 전 최고위원과 홍 대표의 뭐랄까 이 악연은 뭐 앞으로도 계속 좀 지속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군요. 성희롱에 대한 관련법 시행규칙을 잠시 보면요. 관련법 시행규칙의 별표 1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도 직장 내 성희롱의 예시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성적인 비유나 평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가만 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예시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보면은 비고란에 보면은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 그러니까 피해자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고려하되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부분도 따지도록 돼 있습니다. 성희롱은 피해자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한데 사실 배현진 전 아나운서가 모욕감 등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는 류해 전 최고위원이 판단할 입장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도 모르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류 전 최고위원에게 입장을 좀 물으니까 당연히 그건 내가 판단할 바는 아닌데 홍준표 대표가 성희롱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를 지속적으로 환기시키기 위해서 주장했고 그런 지적과 환기는 전혀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류여해 전 최고위원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배현진 씨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상황은 그런데 우선 주장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류여해 전 최고위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내일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흐려집니다. 낮 기온은 서울 20도, 광주와 대구는 23도로 오늘보다 포근합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